이건 정의가 아니야. 살인이지. 젊은 변호사 김상호의 목소리가 법정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선고받은 판결문이 떨리고 있었고 무기징역이라는 차가운 글자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뜩였다. 2003년 11월 15일 중앙지방법원.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과 섞여들었다. 상호는 피고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26살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박진우. 그는 자신이 변호하던 의뢰인이었고 방금 전까지도 무죄를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상호의 눈가에는 30을 갓 넘긴 나이답지 않은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키 175cm의 평범한 체격에 검정태 안경을 쓴 그는 값싼 기성복 정장을 입고 있어도 어딘가 학자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어깨는 패배감에 짓눌려 축 처져 있었고 평소 차분하던 갈색 눈동자에는 방황과 분노가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모습에서 억누르고 있는 감정의 크기가 느껴졌다. 법정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치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히터 소음과 뒤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상호는 코끝에 스며드는 법원 건물 특유의 냄새를 맡았다. 오래된 서류 더미에서 나는 곰팡내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채취가 뒤섞인 복잡하고 무거운 공기. 그 냄새는 마치 패배와 절망의 냄새 같았다.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진우의 어머니가 상호를 향해 달려왔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인의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검은 한복 치마가 바람에 휘날렸고 낡은 구두 소리가 바닥에 급하게 울렸다. 변호사님, 정말 끝인가요? 우리 진우가 정말. 상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메마른 듯 따가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어왔다. 사건은 2달 전 시작되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22살 여대생 이수진이 시체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현장은 참혹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졌고 주변에는 격투의 흔적이 역력했다. 혈흔이 벽과 바닥을 온통 덮고 있었고 부러진 화분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며칠 후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던 박진우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상호는 당시 법무법인에 갓 입사한 신참 변호사였다. 사법고시 출신답게 법조문에는 능했지만 실무 경험은 턱없이 부족했다. 경험도 부족했고 큰 사건을 맡아본 적도 없었지만 국선 변호인으로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처음 구치소에서 박진우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다. 그는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로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구치소의 면회실은 차가웠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빛이 내려왔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진우는 수갑을 찬 채로 상호 앞에 앉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다.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수진이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요. 박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고
상호는 그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하지만 증거들은 모두 박진우에게 불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둘 사이의 감정적 갈등. 검찰은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박진우가 이수진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했고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상호는 그것을 뒤엎을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아무리 파헤쳐도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시간만 흘러갔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변론이 떠올랐다. 상호는 온 힘을 다해 박진우의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의 빈틈을 지적하고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검사의 논리는 명확했고 증거는 확실해 보였다. 반면 상호의 변론은 추정에 기댄 것들이 많았다. 피고인 박진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을 때 상호는 마치 자신이 선고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박진우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저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법정을 나서며 상호는 가을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폐를 파고 들어왔지만 답답한 가슴은 시원해지지 않았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이 도시의 일상을 알렸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식당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 하지만 상호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졌다. 그날 밤 상호는 원룸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책상 위에는 박진우 사건의 모든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사건 현장 사진, 증인 진술서, 법의학 보고서, 그리고 수많은 메모지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계속해서 서류를 들춰보았지만 놓친 것은 없었다. 아니,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사진 속 이수진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22살의 젊은 여성. 미술을 전공하던 그녀는 꿈이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박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26의 나이에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커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벌써 몇 잔째인지 모를 원두 커피를 마시며 상호는 자신이 과연 제대로 된 변호를 했는지 자문했다. 경험 부족 때문에 놓친 부분은 없었을까? 다른 가능성은 정말 없었을까? 혹시 자신이 박진우를 포기한 것은 아닐까? 책상 위의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다. 창밖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고 가끔 지나가는 택시의 엔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상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다시 서류를 펼쳤다. 어딘가에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그때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목격자 진술서를 다시 읽어보니 미묘한 모순이 있었다.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증언이 처음과 나중이 미묘하게 달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판결은 끝났고 박진우는 감옥으로 가야 했다. 창문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상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다. 26살 청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고 자신은 그것을 막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그 파멸에 일조했는지도 모른다. 그때 상호는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법정의 마지막 순간 박진우가 돌아보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변호사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반드시. 그 절망적이면서도 간절한 눈빛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호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상호는 결심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온다면 절대로 이런 후회는 하지 않겠다고. 과거는 절대 죽지 않는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야. 2023년 10월 27일 오후 3시. 김상호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퇴직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53살이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한때 검은 머리는 이제 반백이 되었고 검정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전히 175cm의 키와 단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약간 굽어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고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다. 사무실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서류 냄새가 배어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와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상호의 마음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다. 20년간 변호사로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 박진우 사건은 여전히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승소한 사건들, 의뢰인들의 감사 인사, 법정에서의 크고 작은 성공들이 있었지만 그 첫 번째 패배의 쓴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박진우의 절망적인 눈빛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퇴직 후 계획이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다. 작은 개인 사무실을 차려 소시민들의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법조계를 떠나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보는 것. 어느 쪽이든 남은 인생은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다. 더 이상 큰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하는 무거운 책임도 지고 싶지 않았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젊은 직원이 들어왔다. 변호사님, 택배가 왔습니다. 직원이 건넨 것은 갈색 봉투였다. A4 크기 정도의 평범한 봉투였지만 발송인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 상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받았다. 봉투는 묵직했고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직원이 나간 후 상호는 봉투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봉투 겉면에는 그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필체는 깔끔했지만 어딘가 급하게 쓴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편 번호도 없고 우표도 붙어 있지 않았다. 누군가 직접 가져다 놓은 것 같았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그 순간 코끝에 묘한 냄새가 스쳤다. 곰팡내 같으면서도 뭔가 비릿한 냄새. 마치 오래된 지하실에서 나는 냄새 같았다. 봉투 안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상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것은 20년 전 이수진 살인 사건의 현장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가 당시 봤던 사진과는 달랐다. 이 사진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참혹하게 담겨 있었다. 사진 한쪽 모서리에는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그것이 혈흔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상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손이 떨렸다. 상호는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다. 사무실의 에어컨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고 창밖의 자동차 경적 소리도 평소보다 날카롭게 느껴졌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몇 장의 서류였다. 복사본이었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상호는 서류를 펼쳐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당시 재판 기록에 없던 진술서였다. 진술서 상단에는 박진우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그의 서명이 있었다. 진술서의 내용은 상호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다. 박진우는 이 진술서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알리바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다. 하지만 이 진술서는 당시 재판에서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었다. 상호는 진술서를 다시 읽었다. 글씨는 박진우의 것이 확실했다. 구치소에서 그가 쓴 여러 서류들을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진술서가 있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 이 진술서는 당시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작은 쪽지였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검은 볼펜으로 쓰인 짧은 문장이었다. 그는 무죄였다. 진짜 범인은 아직 자유롭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었다. 당신이 변호한 박진우는 2021년 감옥에서 병사했다. 진실을 밝혀달라. 상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가슴이 답답했다. 박진우가 죽었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는 가끔 박진우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자신이 제대로 변호하지 못해 그를 감옥으로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차마 그의 안부를 확인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다. 복사기 소리도 직원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멈춘 것 같았다. 오직 상호의 거친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상호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20년 전에 그 참혹한 현장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혈흔으로 얼룩진 바닥, 부러진 화분, 그리고 차가운 시체. 그때는 모든 증거가 박진우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진술서를 보니 놓친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술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박진우가 주장한 알리바이는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것들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학 도서관에 있었다고 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서와 동기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또한 도서관 출입 기록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진술서가 당시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을까? 상호는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것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렸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이런 진술서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상호는 책상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의 구석에 있던 갈색 얼룩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분명 혈흔이었다. 하지만 이 혈흔이 피해자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당시 법의학 검사에서는 이런 얼룩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았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사무실 밖에서는 퇴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상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이 봉투의 내용물들이 그를 20년 전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누가 이 봉투를 보낸 것일까? 그리고 왜 지금에 와서? 박진우가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위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족? 친구? 아니면 진짜 범인을 알고 있는 누군가? 상호는 봉투를 다시 살펴보았다. 배달 시간을 확인하려고 직원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직접 가져다 놓았다면 건물 출입 기록이나 보안 카메라에 뭔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상호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자기야, 오늘 저녁 약속 기억하지? 아내의 목소리였다. 상호는 그제서야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25년 전 이날 그들은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아내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아, 맞다. 미안해. 곧 나갈게.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상호는 잠시 망설였다. 아내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결혼 기념일 저녁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야. 그냥 퇴직 준비하느라 좀 정신없어서. 전화를 끊고 상호는 봉투의 내용물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20년 전에 그 사건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과연 박진우는 정말 무죄였을까? 그리고 진짜 범인이 정말 아직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일까? 상호는 책상 서랍에 봉투를 넣고 자물쇠를 잠갔다. 내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시 한번 그 사건의 미궁 속으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퇴근길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상호는 차를 몰면서도 계속 그 진술서의 내용을 떠올렸다. 만약 박진우의 알리바이가 사실이라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증거가 나타난 것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20년간 억누르고 있던 죄책감과 함께 진실에 대한 갈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진실을 찾으려는 자에게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2023년 10월 30일 오전 9시. 김상호는 20년 만에 다시 한국대학교 캠퍼스를 찾았다. 가을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우며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걸음과 함께 울려 퍼졌다. 캠퍼스 곳곳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자전거 바퀴 소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연출하고 있었지만 상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지난 사흘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봉투 속 진술서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박진우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그를 괴롭혔다. 결국 상호는 결심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설령 그것이 자신의 과거 실수를 드러내는 일이 될지라도. 상호의 손에는 낡은 파일이 들려 있었다. 20년 전 박진우 사건의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한 것이었다. 증인 명단, 진술서, 현장 보고서, 그리고 당시 수사 기록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한 목격자였던 최민정의 진술이었다. 최민정. 당시 21살이었던 그녀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박진우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가 급히 사라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박진우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결정적 증거 중 하나였다. 하지만 상호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최민정은 재판이 끝난 직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고 그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도서관 건물 앞에 서서 상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중에 흩어졌고 근처 카페에서 풍겨오는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이곳에서 박진우가 알리바이로 주장했던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상호 선배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상호는 돌아봤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하윤. 상호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후배 변호사였다. 키 160cm 정도의 작은 체구의 단발머리를 한 그녀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고 정의감이 강했다. 하윤아, 여기서 뭐해? 모교에 강연하러 왔어요. 그런데 선배님은요? 퇴직 준비한다더니 여기 웬일이세요? 상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윤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다. 하윤은 젊고 열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했다. 그녀라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잠깐 얘기 좀 할까? 중요한 일이야. 둘은 캠퍼스 한쪽의 조용한 벤치에 앉았다. 주변에는 책을 읽는 학생들과 산책하는 교수들이 있었지만 충분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 대화하기에는 문제 없었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지난 사흘간의 일을 하윤에게 설명했다. 의문의 봉투, 그 안의 진술서, 그리고 박진우의 죽음. 하윤의 눈이 점점 커졌다. 그녀는 상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들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박진우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려고? 그래. 당시에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어. 경험도 부족했고 검찰의 논리가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벤치 팔걸이를 두드렸고 그 소리가 작은 리듬을 만들어냈다.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와드릴게요. 하윤의 대답은 단호했다. 상호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겼다면 그럼 더욱 밝혀내야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상호는 하윤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2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정의에 대한 열망, 진실을 찾고자 하는 갈망. 하지만 그때의 자신은 너무 순진했고 경험이 부족했다. 그럼 일단 도서관부터 가보자. 박진우가 주장한 알리바이부터 확인해야겠어. 도서관 안은 조용했다. 형광등의 하얀 빛이 책장들 사이를 비추고 있었고 페이지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타자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오래된 책들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상호와 하윤은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20년 전 기록을 찾으시겠다고요? 중년의 사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하윤이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고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협조적으로 나섰다. 다행히 도서관의 출입 기록은 디지털화되기 전에 자료까지 보관되어 있었다. 2003년 9월 15일. 여기 있네요. 사서가 꺼내온 것은 낡은 출입 대장이었다.
노란 종이에 손글씨로 적힌 이름들이 빼곡했다. 상우는 그 날짜의 기록을 찬찬히 살펴봤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박진우라는 이름이 오후 2시 10분 입실, 오후 5시 40분 퇴실로 기록되어 있었다. 있어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주변 학생들이 잠시 그들을 바라봤지만 곧 다시 자신들의 일에 집중했다. 상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박진우의 주장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정말로 도서관에 있었다. 이 기록이 정확한가요? 상우가 사서에게 물었다. 당시에는 모든 학생들이 수작업으로 출입을 기록했어요. 학생증을 맡기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조작하기는 어려웠죠. 상우와 하윤은 서로 눈을 마주봤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었다. 박진우는 정말로 사건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목격자 최민정의 증언은 무엇이었을까? 최민정이라는 학생에 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윤이 물었다. 사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확인했다. 최민정. 미술학과 3학년이었네요. 그런데 2003년 11월에 자퇴했어요. 미국 유학을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재판이 끝난 직후군요. 상우가 중얼거렸다. 너무 우연한 타이밍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해 도망친 것처럼 보였다. 도서관을 나서며 상우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박진우의 무죄가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범인은 20년 동안 자유롭게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선배님, 이제 최민정 씨를 찾아야겠어요. 하윤의 말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20년 전에 미국으로 떠난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설령 찾는다 해도 그녀가 진실을 말해줄 것인가? 그들이 캠퍼스를 나서려는 순간 상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상호 변호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뭔가 급한 듯 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박진우의 친구였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상우는 하윤과 눈을 마주쳤다. 하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여의도 쪽으로 와주세요. 1시간 후에. 전화가 끊어졌다. 상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갑작스러운 연락,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공원에서 만나자는 제안. 뭔가 심상치 않았다. 조심해야겠어요. 하윤이 말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인 듯 했다. 1시간 후 여의도 한강공원.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강물이 잔잔히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약속 장소 근처는 비교적 한적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김상호 변호사님이시죠? 네. 그런데 당신은 제 이름은 이성호입니다. 진우와 대학 동기였어요. 이성호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그의 손은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진우는 정말 무죄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이성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는 잠시 멈춰서 강물을 바라봤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누군가 저를 위협했거든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할 거라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상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역시 이 사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것이다. 누가 당신을 위협한 거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권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였다. 갑자기 큰 경적 소리가 울렸다. 대형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오고 있었다. 이성호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상호는 본능적으로 하윤을 끌어안고 옆으로 몸을 던졌다. 쾅! 트럭이 벤치를 들이받는 소리가 귀를 찢었다. 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공원을 가득 메웠다. 상호는 하윤을 감싸고 땅에 엎드린 채로 있었다. 귓속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몸 여기저기가 아팠다. 하윤아, 괜찮아? 네. 저는 괜찮아요. 이성호 씨는?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봤다. 트럭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벤치는 완전히 박살나 있었다. 그리고 이성호는 보이지 않았다. 이성호 씨, 상호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119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 불러요. 한 시민이 소리쳤다. 그제서야 상호는 벤치 옆에 쓰러져 있는 이성호를 발견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로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윤아, 병원으로 가야 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호와 하윤은 이성호의 곁을 지켰다. 그의 맥박은 약하지만 뛰고 있었고 숨은 거칠게 쉬고 있었다. 상호는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누군가 이성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상호는 하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후회돼. 상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더욱 확신이 서요. 이 사건에는 정말로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굳어 보였다. 상호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서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서울 시내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경고음 같았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권력은 진실보다 강하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 2023년 11월 3일 오후 2시. 경동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하얀 벽면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이 긴장감을 더했다. 김상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사흘째 이성호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성호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의사들은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라고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상호는 그의 곁을 지키며 계속해서 생각했다. 트럭 사고는 분명 고의였다. 누군가 이성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하윤은 그동안 최민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미국 한인회, 동창회, SNS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 같았다. 병실 문이 열리며 하윤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상호는 하윤의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상호 옆 의자에 앉으며 파일을 펼쳤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작게 울렸다. 하윤이 꺼낸 것은 20년 전 이수진 사건 당시의 모든 신문 기사들이었다. 그녀는 밤새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관련 자료들을 모았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나온 작은 기사였다. 기사의 제목은 한국대 미술학과 교수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었다. 하지만 기사는 하루 만에 삭제되었고 그 후로는 어떤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기사에 언급된 교수의 이름은 정재훈이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다름 아닌 이수진이었다. 상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새로운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정재훈 교수와 이수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는 누군가의 의도. 하지만 정재훈이라는 이름은 당시 재판 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하윤은 계속해서 자료를 설명했다. 정재훈은 당시 한국대 미술학과의 신진 교수였다.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 경험까지 갖춘 엘리트였다. 하지만 사건 이후 그는 갑자기 대학을 사직하고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빼돌린 것처럼.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하얀 신발이 리놀륨 바닥을 밟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상우와 하윤은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윤이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정재훈의 아버지는 당시 고위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은 대형 언론사의 주요 주주 중 하나였다. 즉, 정재훈은 단순한 대학 교수가 아니라 강력한 배경을 가진 권력층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상호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이수진과 정재훈 교수의 부적절한 관계, 그것을 숨기려는 권력층의 개입, 그리고 박진우를 희생양으로 만든 조작된 재판.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하윤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를 꺼냈다. 그것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의 내부 문서였다. 어떻게 구한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사건 초기에는 정재훈 교수도 용의자 선상에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수사 방향이 바뀌면서 그의 이름이 완전히 제외되었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이 박진우를 가리키도록 정리되었다. 마치 누군가 강력한 압력을 가한 것처럼.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목격자 최민정의 진술이 2번 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범인의 키와 체격에 대해 애매하게 진술했지만 2번째에는 박진우와 정확히 일치하는 묘사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 진술에서는 범인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봤다고 증언했다. 상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20년 전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모든 증거가 너무 완벽하게 박진우를 가리키고 있어서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완벽함 자체가 조작의 증거였던 것이다. 중환자실 안에서 기계음이 계속 들려왔다. 이성호의 생체 신호를 알리는 소리였다. 그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로 있었지만 의사들은 곧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상호는 그가 깨어나면 더 많은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윤이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재훈은 현재 유럽에 거주하고 있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품 딜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그는 20년 동안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때 상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지만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바꾼 것 같았다. 배경에서는 자동차 소음이 들렸다. 김상우 변호사,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시오. 누구신지 밝히시죠.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당신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오. 상호는 하윤과 눈을 마주쳤다. 하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켰다. 박진우는 이미 죽었소. 진실을 밝혀봤자 그가 돌아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진짜 범인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상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범인?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시오? 권력 앞에서 정의는 무력하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오? 정재훈 교수와 관련된 일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의 자동차 소음만이 들렸다. 똑똑하시군. 하지만 똑똑한 사람일수록 위험하다는 걸 명심하시오. 이성호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전화가 끊어졌다. 상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정재훈과 그의 권력 있는 가족들이 있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느껴졌다. 상호는 고민에 빠졌다. 이제 상대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들과 맞서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권력과 돈 그리고 시간까지 그들 편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박진우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그는 상우와 하윤에게 다가와 이성호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상우는 이성호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정재훈 교수가 정말로 이수진을 죽인 범인인지 확인해야 했다. 하윤이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다. 정재훈을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하지만 우회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의 과거 동료들이나 제자들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호는 하윤의 계획에 동의했다. 비록 위험하지만 이것이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다. 그들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재훈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복도 창문 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병원 주차장에는 퇴근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보였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상우와 하윤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다. 그날 밤 상우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 근처 모텔에서 잤다. 이성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누군가 그를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하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근처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했다. 모텔 방은 좁고 낡았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벽 너머로는 다른 투숙객들의 소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상우는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이수진 사건으로 가득했다. 상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0년 전 자신이 놓친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들. 정재훈 교수와 이수진의 관계, 권력층의 개입, 조작된 증거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 하윤에게서였다. 그녀는 내일 만날 정재훈의 전 동료에 대한 정보를 보내왔다. 한국대 미술학과에서 함께 일했던 교수가 현재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상호는 희망을 느꼈다. 비록 험난한 길이지만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박진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짜 범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20년 전 자신의 실수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텔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는 여전히 숨어있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상호는 그 진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었다. 설령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난다. 거짓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썩어간다. 2023년 11월 15일 오전 10시. 중앙지방법원 앞 계단에 김상호가 서 있었다. 20년 전 박진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던 바로 그 법원이었다. 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그의 회색 코트를 휘날렸고 손에 든 재심 청구서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지난 2주 동안 상황은 급변했다. 이성호가 의식을 회복했고 그를 통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재훈 교수의 전 동료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민정이 미국에서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하윤이 상호 옆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2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밤낮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만나고 재심 청구서를 작성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협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법원 계단을 오르며 상호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는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이 계단을 내려왔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비록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법원 로비는 여전히 그 특유의 냄새로 가득했다. 오래된 서류와 소독약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채취가 뒤섞인 복잡한 냄새. 상호는 그 냄새를 맡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곳에서 시작된 20년간의 죄책감이 오늘 끝날 수 있을까? 접수 창구에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상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상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성호에게서였다.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지는 굳어 보였다. 이성호가 증언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박진우와 함께 도서관에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박진우는 분명히 자신 옆에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정재훈 교수와 이수진이 며칠 전 크게 다툰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최민정의 증언은 더욱 폭탄적이었다. 그녀는 화상 통화를 통해 당시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백했다.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박진우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협박을 한 사람은 정재훈의 아버지였다고 밝혔다. 정재훈의 전 동료 교수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제공했다. 정재훈과 이수진의 부적절한 관계는 학과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수진이 그 관계를 끝내려 했을 때 정재훈이 극도로 분노했다는 것도 증언했다. 사건 당일 정재훈은 이수진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학교를 떠났다고 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하윤이 찾아낸 DNA 증거였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되었지만 검사하지 않았던 혈흔에서 정재훈의 DNA가 검출된 것이다. 20년이 지났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분석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는 명확했다. 재심 청구서에는 이 모든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박진우의 알리바이, 목격자의 거짓 증언 고백, 정재훈과 이수진의 관계, 그리고 DNA 증거까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다음 날, 언론에는 상호와 하윤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돈을 위해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파렴치한 변호사들이라는 식이었다. 정재훈의 삼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사들에서 나온 기사들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상호의 집 앞에는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배회했고 하윤의 차에는 타이어가 펑크 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24시간 경호를 받으며 생활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은 점점 높아져 갔다. 시민단체들이 재심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일부 언론에서도 공정한 보도를 시작했다. 특히 젊은 기자들과 인터넷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 1일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재심을 허가했다. 상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박진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재심 첫 공판은 2024년 1월 15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재심을 지지하는 증언을 준비하던 정재훈의 전 동료 교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상호와 하윤은 타살을 의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더욱 커졌다. 시민들은 정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권력층의 개입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의혹이 공론화되었다. 첫 공판 당일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상호는 변호석에 앉아 준비한 변론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20년 전과 같은 법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진실이 그의 편에 있었다. 검찰 측은 새로운 증거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년이 지난 후에 나온 증언들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민정의 증언은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호의 반박은 강력했다. DNA 증거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시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목격자 진술의 변화, 정재훈에 대한 수사 중단, 그리고 권력층의 개입 의혹까지.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다. 당시 수사관 중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하며 위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정재훈이 사건 직후 급히 해외로 도피한 정황도 밝혀졌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마지막 공판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법정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20년 전 정재훈의 운전기사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건 당일 정재훈을 이수진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증언했다. 그날 밤 정재훈 씨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어요. 운전기사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법정은 술렁거렸고 정재훈의 변호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상호는 마지막 변론에서 20년간의 억울함을 토해냈다. 무고한 박진우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것, 진짜 범인이 자유롭게 살아온 것, 그리고 권력 앞에 굴복했던 사법부의 잘못까지. 박진우는 이미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긴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다. 박진우에 대한 무죄 선고였다. 그리고 정재훈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정재훈은 이미 프랑스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법정을 나서며 상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아쉬움도 컸다. 박진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정재훈은 여전히 자유의 몸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했다. 상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날 저녁 상우와 하유는 박진우의 무덤을 찾았다. 작은 비석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억울하게 죽은 청년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상우는 무덤 앞에 꽃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다. 늦었지만 정말 미안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을 흩날렸다. 마치 박진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상우는 그제서야 20년간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재훈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한 권력층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상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하겠다고. 그리고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박진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석양이 법원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상우와 하유는 나란히 계단을 내려가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록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한 걸음 전진이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선배님, 우리가 해냈어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짜 범인이 잡힐 때까지는. 상우의 대답은 단호했다. 정의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설령 평생이 걸릴지라도.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